지속가능 발전 한마당 1-2부 네, 희망의 일터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스테이너블 광주 듣다 말하다 꿈꾸다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 여성, 뿐만 아니라 청년층 또한 취창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되는 오늘인데요. 광주에서는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프로그램과 문제점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면목중학교의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미 흘러가버린 그때 보는 밤의 산들바람은 다시 한번 느끼고 싶네. 흐려져 버린 그때의 풍경에 너도 어딘간 있겠지. 잊혀져 버린 나에게 또다시 할 말이 있었는데 우회야 흘러서가 버려버린 우회야 흘러서가 버려버린 우회야 흘러가버린 그때에 할 말이 있었는데 오늘 광주의 희망의 일터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정보 나누러 오신 네 분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한 분씩 시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일하는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장애 활동가 분들과 함께 인권활동, 또 권익공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신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 광주 청년유니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다정입니다. 네, 모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첫 곡은 면목중학교의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김다정 대표님 선곡해 주셨는데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라는 네, 극동 아시아 밴드의 면목중학교라는 곡이고요. 사실 제가 그 락 친자라고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제 펑크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펑크록의 기원 자체가 1970년대 이제 어떤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르라서요. 요즘 시국하고 좀 잘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네, 즐거운 펑크락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와, 잠깐의 소개인데도 음악의 조예가 상당히 깊은 걸 느껴질 만큼 네, 굉장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환경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애인 그리고 청년, 여성까지 각 분야의 상황과 문제점 짚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씩 얘기 듣고 나서 옆에 보면 부스에 실시간
현장에서 사연을 좀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따가 그 사연 받은 것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광주 시민방송 유튜브 채널로요 댓글로 사연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 네 분과 함께 속 시원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광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배현 사무국장님과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현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응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듣고 계시는 시청자, 청취자분들 하면 장애인이 노동을 할 수 있나?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질문에 선뜻 그렇지, 중요하지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이 많이 노동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기업체나 사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이런 곳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오랜 시간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이제 광주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 일자리 이름이 되게 긴데요. 한번 어떤 일자리냐면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되게 헷갈리는 명칭이에요. 권리중심도 들어가고 또 중증장애인 분들, 그리고 맞춤형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는 이제 시범사업 단계에 있어가지고 12명 정도의 중증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정말 길어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네, 이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길게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자리 어떤 일자리인가요? 네, 줄여서 권리중심, 현장에서는 또 참여자분들도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권리중심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 때는 간단하게 줄여서 권리중심 일자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권리중심 일자리는 2020년에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서울에서 있는 중증의 신체적 장애인분들, 또 중증의 발달 장애인분들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한 200명이 정도 되는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준했고요. 장애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증진하고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약인데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증 장애인의 노동의 문제, 노동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위한 대안처럼 제시됐던 게 이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들 계속 광주시도 또 전국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몇 가지 경제적인 지표에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드러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근로를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비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70%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30%는 저축이라든지 다른 소득의 원천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처럼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 장애인분들로만 한정한다면 그 근로소득의 비율은 3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과 대비해서 장애인의 빈곤율 역시 비장애인 대비 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빈곤의 문제가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빈곤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의 문제, 돌봄의 문제를 공적 자금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로만 확충하려고 했던 과거의 시도들이 있었죠. 물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복지 서비스가 확충하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는 건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니 가진 역할과 기여를 하고 또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증 장애인분들이 그것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리고 또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권리 중심 일자리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다른 일자리와 다르게 이 권리 중심 일자리에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네. 좀 권리 중심 일자리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증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무 고용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셔야 될 텐데 한주연 선생님은 중증 장애인분 뽑으실 거예요? 경증 장애인분 채용하실 거예요? 경증 장애인으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라면 또 기업자 사장님이라면 경증 장애인을 뽑고 싶어 할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를 같은 고용을 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보다 나은 이유는 산축해야 되고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분들을 주로 고용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체중증 장애인분들,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신체적 장애인분들이 고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 중심 일자리에서는 체중증 장애인분들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에서도 특화가 있는데요.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동을 하거나 임가공을 하거나 하는 일자리였다면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서는 권익공호 활동, 또 인식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UNCRPD,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장애인들의 권리들을 시민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을 바꾸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아무래도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인력들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이 권리 중심 일자리가 원활하게 정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4가지 원칙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일자리와는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가지 원칙을 보니까 기존의 장애인의 일자리에서 보여졌던 좀 시혜적인 차원의 노동 환경이 아니라 좀 권리로서의 노동,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되게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권리 중심 일자리 강주에서 아까 6분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무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지금 올해 8월부터 이제 수범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개 기관에서 6명씩 총 12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3가지 직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공호 활동으로 이제 UNCRPD에 나와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나 보행환경 모니터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교통약자분들이 이동권의 현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은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단순히 향유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악기 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식개선 활동은 인권 강사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캠페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변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듣다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또 권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는 미디어가 짱이잖아요. 네, 광주 시민방송에도 좀 이런 권리 중심 일자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저희 참여자분들 열심히 잘 말씀드려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당사자의 뭐 소감이랄지 가족들의 반응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까 사진이 나갔지만 사진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권리중심 일자리로 참여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저희는 이제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6분이 계셔요. 요즘 다 남성분이시고요. 6분 중에 2분은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2분 계시고 또 4분은 중증의 발달 장애인 분들 또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충장 축제 때 저희 참여자분들이 직접 만들었던 피켓을 가지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또 권리 중심 일자리를 시민분들께 홍보하고 있는 활동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제 광주 서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접근성 또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단순 노동을 하거나 임강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마저도 한두 달 일하고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재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참여자분들 중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분들의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 건 그분의 장애 정도 또 그분의 역량에 고려해서 아까 3가지 직무를 그분에게 맞춰서 저희가 직무를 부여해드리고 그 활동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소감 여쭤보셨는데 네. 저희가 첫 월급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그분들 소감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이제 제일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도 큰 저희가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중증의 자폐성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되게 다양한 곳들도 면접도 보고 했지만 한 번도 면접까지 가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 정도를 확인하면 서류에서 탈락하거나 했었는데 우리 아들 같은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감격하셔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소감을 알려주신 분도 계셨고 아까 사진에서 봤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뿌듯하고 드디어 좀 아들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는 모습들도 보였어서 저희가 그러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체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권리를 알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우리 광주에 있는 장애인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이게 되게 당사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또 이런 권리로서의 노동 환경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좀 더 많은 일자리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분야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여성 분야의 고용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지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한주연 과장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침 올해 저희 재단에서 광주 지역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보면은 요즘은 20대 초반에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입직을 할 때 크게 성차별이 있다라고는 많이 예전보다는 그 성차별 비율이 줄었는데 그 아직도 전체
경제활동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53.7%인데 그거에 대한 성별 격차가 16.3%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고용률 역시 광주 지역의 경우 52.4%인데 성별 격차는 15.8%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이 성평등이 됐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젠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쭉 힘을 가지고 정말로 평등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가는 데가 좀 아직 어려움이 좀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경제활동 실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형태에서 일하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여성 취업자의 31.4%, 비정규직 취업자의 47%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경력 단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고용률이나 이런 것도 이게 성별 격차가 나는 원인도 경력 단절이 문제인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일생활 양립 정책이 있어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곳이죠. 아무래도 그 기업이 크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 같은 분들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저렇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있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못 쓰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던 차트고요. 그 다음 차트는 이제 보여주시면 그 어떤 걸 원하나 어떤 일자리를 원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 제가 한 10년 전 이렇게만 보면은 그때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삶의 형태도 많이 다양해지고 원하는 일자리의 형태도 많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유연근무제나 시간제 일자리 다양화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 결국 원인은 이제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유연화된 일자리가 나쁜 거는 그 고용 보장이 끝까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거나 시간이 단축된 근로 형태이지만 이게 정규직인 형태이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좀 그런 일자리들이 다양해져야 이 여성 일자리 문제나 일생활 양립에 대한 문제, 경력 단절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정책들이나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 연구에는 통계 수치도 있고 또 일자리를 요구하는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경제적 어려움, 뭐 이렇게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 이랬을 때 심리적 어려움을 물어봤을 때 내 자신과의 관계에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 이게 한 46.5% 정도 나왔어요. 처음에 이 수치를 봤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신감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일자리를 다시 이제 재취업, 이제 경력 단절을 중단하고 다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 느끼는 자신감, 막막함 이런 문제들이 되게 크게 여성들한테 작용하는구나. 일자리의 질 문제도 있지만 그 일자리를 얻으러 가는 여성들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걸 좀 올리기 위한 요건들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시도돼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해주신 강주의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나 실태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들을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이 경력 단절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뭐 이런 또 자신감이 없다는 그런 걸 호소하는 걸 봐도 뭔가 강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돌봄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되게 여성 일자리는 좀 되게 복합적인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뭐 연구하는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요새 많이들 하는 캠페인이 맞벌이 이렇게 하듯이 맞살림 맞돌봄 하자. 네.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뉴스에서들 많이 보셨을 텐데 맞벌이를 해도 가사 시간은 그 남성들 맞벌이 하시는 분이 1시간 이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고 나머지 이제 책임이 아직도 여성들에게 많이 부과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저도 당사자긴 한데 아기가 아플 때나 아니면 방학 이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 돌발 변수가 있을 때에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 아직도 엄마 쪽이 더 많고 또 이 방학 이럴 때도 아직 지원책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 중에 인식 개선에 조금 더 남성 배우자가 이 육아나 살림에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제 꼭 그 가정에만 돌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나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저도 당사자이니까 이 기관에 맡기는 그런 어려움들은 뭐가 있냐면 돌발 변수에 이렇게 대응하기가 그 유연함이 적어요. 네. 갑자기 아픈데 뭐 이틀 전에 신청해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에게 많이 의지하는데 그런 유연함을 좀 이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공동체에서 좀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내 생활 거리에서 멀면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돌봄 문제는 더 그런데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시도도 해보고 또 이렇게 335 이렇게 육아 공동체끼리 해결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굉장히 참여자들은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생각나면 말할게요. 네. 네, 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이런 유연함을 좀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강주에서도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모범적이다라고 할 만한 뭐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여성 친화마을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데 마을에 이제 작은 도서관 공간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 마을 여성들 중심으로 아이들 돌보고 방학 돌봄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꽤 많은데 그걸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한데 그냥 너무 활동가들의 열정으로만 네.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제도적 지원은 없고 그냥 공모 사업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긴 하세요. 네. 가까운 거리에서 돌봄이 되고 또 익숙한 사람들하고 돌봄이 되니까 안정감이 좀 더 들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이 근로 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거에 대한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아 지원 제도가 막 이런 게 있어요. 24시간 어린이집 막 이런 거 있고요. 시간제 돌봄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정책 방향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잘 돌보고 서로 잘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기관에 너무 늦게까지 아이가 있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 같은 게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 식의 좀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또 접근을 해보고 성과는 좀 미비한 데도 있고 또 만족도가 높은 곳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또 알맞은 이런 제도가 마련될 것 같은 또 희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새로운 여성 고용과 관련돼서 다양한 접근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청년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또 문제점 함께 나눠주실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광주가 작년부터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청년 고용률에 대한 이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23년 1월에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공동으로 이제 청년 고용에 대한 시사점이란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30대 제외하고 15세부터 29세 청년층 고용률 그다음에 어떤 실험 문제, 일터 문제 등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2020년도에는 전국의 청년 고용률이 42.2%에서 2023년도에는 46%까지 이제 오르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 반면 광주는 38.9%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더 세부적으로 이제 2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청년층 노동자들은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44.5%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요. 1년 이상 계약을 하거나 혹은 이제 무기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예수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이 68%임에 비하면 광주는 62%. 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 고용률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던 2023년부터 이게 전혀 회복세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이제 지금 청년층이 처한 일터의 좀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청년유니온에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지역 일자리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국적인 산업 현황 등을 조금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가 이거 정리하면서 나왔던 결과 중에 하나가 광주에 300인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의 규모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신지 혹시?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 기아자동차 빼면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열 손가락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가요? 퍼센테이지가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호타이어, 기아 등과 같은 대공장들 이제 제조업 현장들이 주가 됐고요. 전남까지 합하면 이제 전남의 상호중공업 이런 이제 제조업 공장들이 있어서 합하면 7.4%였어요. 반면에 수도권의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체 규모는 57.4%로 전체 이 산업 구조를 봤을 때도 대규모 큰 이제 우리가 소위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50% 이상이 다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요약하자면 이제 사실상 갈 수 있는 일자리들 저희가 청년층들 사이에서 공채 종말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해요. 현대자동차 작년에 그 제조업에 그 현장직 뽑는데 8명 공채했거든요. 서버가 마비돼 버렸어요. 현대차 서버가.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대기업 공채 종말의 시대가 왔고 정규직 일자리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진단인데 갈 수 있는 일자리 전체 파이 수는 줄고 그리고 그런 그 일자리 파이도 줄고 있는데 갈 수 있는 일자리들 중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거의 또 적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청년층이 좀 처해 있는 어떤 노동 현황이고요. 지역으로 올수록 특히 그러한 경향성은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종합적인 이제 좀 틀을 보면 노동 이행기 즉 취업 준비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생애 주기에 있어서 삶의 안정망을 만드는 요 기간들이 길어지면 이제 결혼이나 뭐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이런 전체적인 생애 주기가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런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되게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 분야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까 데이터 말씀해 주실 때 19세에서 29세까지 15세부터 29세까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청년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청년기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아까 생애 주기랑 엮어서 어떤 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자체마다 이제 청년에 대한 그 생명적 나이가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입 조건이 만 39세까지로 해놓긴 했는데 청년기본법 저희가 재정운동하면서 맞췄던 이제 그 나이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이런 고민도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2010년에 처음 청년유니온이 전국적으로 이제 깃발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88만 원 세대, 뭐 M4 세대 뭐 이런 것들이 청년층을 수식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어떤 단어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12년, 14년 이렇게 흐르고 저희도 이제 언제까지 청년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전통적으로 일자리의 변화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은 플랫폼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 않으셨죠. 가게에서 직고용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이제 의미에서의 종속된 노동자들도 사실상 이렇게 계속 불안정 노동으로 직종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청년층이 가장 많이 처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일자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요거를 조금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의 문제가 사실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아래 세대도 계속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이제 청년이란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도 되게 많이 하고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청년이다라고 이제 호명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게 통일되어 있나라는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고요. 청년층 내부의 어떤 이제 이중구조나 노동시장 내부의 이중격차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청년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조금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대표님 얘기해주신 거에서 좀 힌트 제가 살짝 이런 걸까라고 좀 가늠해 본 것은 생애 주기에서 어떤 경제적 독립이나 또 성인은 성인이잖아요. 네네. 청년이. 근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부모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독립을 하는 시기. 네, 그런 시기가 청년기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 그러면 지역에서의 강주 청년들 위치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계층 이라는 말도 되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저는 좀 배제적 계층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자체 광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 청년 정책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새의 트렌드는 이전에는 이제 한 2016년도 이때까지 청년 정책의 트렌드는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역 주도형 일경험 사업이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당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좀 트렌드였고 사실 이제 그런 정책적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입법 운동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이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 청년 정책이 자산 형성성 정책으로 바뀝니다. 청년 절망적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50만 원 넣었더니 생활비가 없다. 이런 자산 형성성, 이 저축을 이제 장려하는 자산 형성성 정책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 자산 형성 정책이 조금 트렌드고 요새는 이제 창업 정책. 근데 창업 정책 같은 경우는 취창업 정책으로 같이 묶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청년 정책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에 대한 어떤 정책인데 여기에 어떤 청년이라는 계층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새 가장 좀 청년들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 저는 구직 단념 청년, 네 니트라고 하죠. 네. 교육받지 않고 이제 일하지도 않는 소위 이제 좀 날 것으로 이야기하면 백수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 청년 니트의 비율이 올해 4월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4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네, 40만 명이 돌파했고 네. 저희가 이제 청년층 체감경제 고통지수 늘 이야기하는데 체감경제 고통지수도 25%인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원래 최고치였어요.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27%로 최고치였는데 다른 연령대는 이제 23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층은 아직도 25%이거든요. 20% 중반대에서 계속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체감 실업률도 이제 일반 실업률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데 체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일 안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요. 네. 근데 저는 일 안 하고 저는 실업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규적인 노동시장으로 자기가 본인이 진입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데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 안에 진입이 안 되고 계속 주변부 노동, 불안정 노동에 종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사실 광주뿐만이 아니고 좀 전국적인 청년들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고용률에서 보여지듯이 지역으로 올수록 일자리에 대한 선택지들도 굉장히 네. 작아지고요. 일자리의 폭도 되게 좁아지고 개수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자체에서 심각하게 보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 유입 제외하고 29세 청년들 19세부터 29세 청년 3천만 명 인구 유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문제들을 봤을 때 일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같이 좀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네, 복합적인데 사실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할 때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 유니원의 역할이 또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강주 청년들의 공동체랄지 연대 이런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뭐 공동체에 대한 저희가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간 협치나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노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010년 3년, 4년 이때부터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지자체 노사민정 협의회나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이제 하겠다. 청년재단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어쨌든 거버넌스의 확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사실 저희가 그런 거버넌스 확장 운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 창업정책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자리를 찾기 힘들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라는 게 청년창업정책의 기본 기조예요. 근데 네, 정부가 진행 중인 이제 이거 창직 프로그램 실제로 슬로건이거든요. 현 정부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청년의 도전 정신, 뭔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넘어져도 일어나는 청년, 노력하면 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청년에 대한 이미지들을 사실 옛날부터 계속 소비해 왔습니다. 어떤 정부든. 근데 이제 이미 창업이 시대 정신인 듯 좀 이렇게 손쉬운 어떤 대출로 창업자금 마련해주고 사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냥 쉽게 해주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중앙지방정부가 창업에 쏟은 그 예산만 3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주의적 청년정책 같은 이런 유형의 청년정책들은 자립준비 청년과 특히 고립 문제, 청년의 은둔 문제,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좀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떤 외양을 띠면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외주화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동시에 이거를 좀 강조하면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단 그냥 수혜자로 보는 거죠. 그냥 일 없어? 그럼 단기 일자리 뭐 몇 개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산 형성 3천만 원, 뭐 1억 이런 걸로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불평등 현안 해결되지 않고요. 5개월씩 일하는 일자리만으로도 사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유럽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청년 문제 세 가지 핵심은 저는 일자리, 주거,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이제 보장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주거, 부채, 일자리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여성 청년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되게 답답하셨을 텐데 이 세 분야의 이야기를 좀 짧게나마 들어봤고요. 짧게 노래를 듣고 와서 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번 선곡은 배현 사무국장님
해주셨어요.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적님의 돌팔매라는 노래 이렇게 선곡했는데요. 가사를 아마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사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요즘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예전처럼 장애가 불완전한 것, 불충분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요즘은 장애는 우리 인간의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좀 고민해보고 같이 또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밀려가 우린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린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밀려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밀려가 내가 널 어떻게나 믿어 그들과는 달라 너도 나와 다른 칼라 갈았었잖아 날 향한 칼라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부디 희망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신희경 사무국장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굉장히 좀 우리 사회의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밝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사회적 경제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회적 경제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또 이윤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앞서 나왔던 우리 뭐 장애인분들 그리고 경력단련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을 일자리를 만들면서 기업의 또 이윤을 통해서 또 그런 취약계층에게 또다시 서비스를 돌려주는 등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서 또 기업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 것들 그 곳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고요.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곳이 티움복지재단이라는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원이 많으시죠. 장애인분들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45분을 고용을 하고 계시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함께 이 우리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 기업의 모토가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는 모토로도 방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빵이 굉장히 맛있다고. 그럼요. 그 시청 1층의 카페에 오시면 또 이 티움의 빵을 드실 수 있는데 그렇군요. 정말로 빵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도 좋은 빵을 만들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두 번째 사례로는 예쁜 손 공예 협동조합이라고 또 이렇게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월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우리도 뭔가 경제적으로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아이도 키우면서 우리가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손바느질로 시작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근무 시간도 아이들 등교 시간 맞춰서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끝난다든지, 또 아이가 아프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갈 데가 없잖아요. 아이 데리고 출근하십니다. 회사 안에서 아이도 보면서 근무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계시는 곳이고요. 또 기업 운영이 워낙 잘 하시면서 우수 마을 기업에도 선정이 되시고 광주 선도 기업도 선정이 되시면서 이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떻게 자립해서 잘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 동네 안에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누리 꽃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만드신 또 기업이에요. 우리 광주에도 이제 다문화 분들이 굉장히 인구적으로도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한누리 꽃담도 우리 이주 여성분들이 뭔가 우리가 또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처음에 꽃꽂이 이제 꽃으로 만드는 것들을 교육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금호동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금호동에서 이제 기업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 음식을 파시는 음식점까지 또 영업장을 확장을 하셔가지고 또 많은 매출도 올리시고, 또 8명의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도 정규직으로 또 고용을 하고 계시면서 좋은 기업으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고용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센터에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이런 기업들이 뭐 규모나 이런 일도 굉장히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업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또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또 궁금하시거나 또 물어보실 게 있으면 언제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또 문의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기업을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사회적 약자 권리를 옹호하고 시간도 그렇게 지켜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원센터의 역할도 좀 더 무거워질 듯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구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이렇게 사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각 분야마다 한 개씩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애인 분야입니다. 함께 듣고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취업은 했지만 직장에서 단순히 일만 시키고 그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훈련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실제로 직장 내에서 배려와 이해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나 기업체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게 뭐 의무 고용률 때문이든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에서든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있어서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에 대한 훈련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발달장애인분들의 특성, 그분의 개개인의 장애 특성이라든지 그분의 역량에 따른 직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뭐 정신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정신장애인분들의 취업, 고용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또 그분의 정신과적인 질환에 따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 노동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 아까 권리중심 일자리도 말씀드렸지만 권리중심 일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중증 장애인분들의 특성과 그분의 역량을 고려한 직무 배치 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편의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업체에게만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한다면 되게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편의 제공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혹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용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을 개정해서 이런 실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에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고용이 되고 또 그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이런 게 마련되어야 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년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첫 사회생활로 고민이 많아요. 쉬운 일 하나도 없지만 힘든 직업인 거 알고도 선택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해도 못해도 욕먹고 네,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직 뭘 모르는 건가요? 라는 고민 주셨어요. 네, 어렵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나 처음은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첫 직장생활 생각해 보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동료, 좋은 뭐 커뮤니티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저희 조합원들도 다 20대 중반, 초중반이시고 그리고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조합원 모임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 시인 이상이 본인의 애인이었던 금홍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분으로 저는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장하지 못한데도 그대 괜찮다. 네. 괜찮다고 합니다. 좀 직장 내에서 이런 소통만 좀 제대로 된다면 이게 좀 충분히 가볍게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힘내시고 네 이제 여성 분야의 고민인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출산 후에 직장을 복귀하려 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너무 흔한 일이 되었고 이걸 해결할 육아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고민을 주셨는데 이런 맞벌이 가정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너무 동감하는 문제고요. 이런 경력 단절 문제는 정말 저출생 문제만큼이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청년 유니온 대표님이 청년 정책의 트렌드가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트렌드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아까 여기 이제 누가 더 열악한가 이런 거 자랑하는 곳은 아니지만 네. 저희는 이제 세일센터가 구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업훈련도 받고 일자리 연계도 해주는데 그걸 하면 경력 단절 문제나 여성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육아 문제도 있고 직업훈련의 문제도 있고 직장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있고 뭐 여성의 자신감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거 하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성 일자리 문제로 뭔가를 상의하고 싶어서 일자리 정책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여성이니까 여성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여성과로 가면은 그건 일자리 문제니까 일자리 문제로 가라 이런 정책 상황에 저희가 항상 처해 있거든요. 전방위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 이제 사연 주신 선생님께는 너무 공감을 하고 혼자 뭔가를 다 해결하지 말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시면은 좋겠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분과 함께 4개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게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회 취약계층의 분야별 이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걸 마련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셨겠지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마지막 한마디,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는 거 한마디씩 듣고 네,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다정 대표님부터 해볼까요? 네. 네. 되게 시국도 어지럽고 그런데 밤잠을 못 이루셨을 동료 시민들에게 먼저 조금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요. 청년층 현안이 뭐 청년뿐만이 아니고 다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데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가 실은 이 지금 현 정부에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에 한 곳입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현장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또 저희도 그런 기업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 그리고 또 저희 많은 분들 도와주고 계시는 지원기관 분들,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과 모든 사회적 경제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분들이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까 이제 김다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또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예지 의원님이셨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시고 원래는 피아니스트였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재선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어떤 특정 영역의 직업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의 역량, 그분의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물론 제가 오늘 권리중심 일자리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 권리중심 일자리뿐만 아니고 기존의 이렇게 직업재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어떻게 또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인도 정말 무능력한 사람으로만 치부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바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일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기 성장과 성취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많이 그런 사회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또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혼자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곁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4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광주가 모두를 위한 희망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끝곡으로는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